이번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인지 한 주간의 뉴스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처 못다한 이야기까지 챙겨드립니다. 장윤선의 주간 이슈,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배 소장님 계시니까 네. 굉장히 푸근하고 든든합니다. 정말 장배남매, 장배남매, 네. 배장남매 뭐 이런 얘기 나왔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네. 우리끼리 지금 하고 있는 얘기죠. 네. 자제하겠고요. 네. 네. 자, 인사 관련해서부터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논란도 있기도 한데 우선 13명의 차관, 대거 차관 임명이 됐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차관 정치를 분명히 하는 인사다라는 얘기인데 5명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근데 사실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들이 뭐 행정부 차관 임명되는 게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죠.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냐, 그리고 업무 유관성이 얼마나 있는 거냐, 그리고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적절한 인사였냐, 뭐 이런 평가는 해봐야 되는 거고, 네. 다른 거 다 떠나서 쏠림 현상 뭐 이런 것은 없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대통령실에서 5명이 때로 이렇게 들어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균형이 안 맞는다, 이런 비판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중요한 포인트는 어찌됐든 이 5명에 대해서 대통령이 끼니를 걸러가면서 당부를 한 특명을 내렸다, 이런 잠깐만요. 보도가. 끼니를 걸러가면서는 무슨 의미입니까? 점심을 안 드시고 차관 될 사람들을 데리고 회의도 하고 막 이랬던 모양이에요. 아니, 언론 오찬 보도에 회의를 따르면 했는데 뭐 식사는 제공되지 않았다. 밥도 안 먹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보도에는 뭐 그렇습니다. 중요한 회의를 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뭐 워낙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 정도면 얼마나 간절하시면 이랬을까라는 네. 생각도 좀 드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좀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측근들을 급파해서 행정부를 장악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속도감 있게 실천해라. 이권 카르텔을 깨라. 이게 네. 이제 특명 1호라는 겁니다. 장 기자님, 그런데 장관 임명할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관철시켜서 윤석열 대통령표 인사다 이런 네.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차관을 보내는 건 장관들이 그동안 만족스럽게 일을 못했다는 의미인가요? 뭐 그런 평가도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속도를 내고 오해 없도록 하고, 당장 이제 교육부가 좀 문제가 될 걸로 보이는데 네. 내가 말한 것이 잘못 보도가 되고 있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본인과 함께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비서관, 그러니까 상시 수시로 보고받고 소통하고 전화통화했던 비서관들을 내려보내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본인의 이제 뜻을 관철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말하자면 있는데요. 대통령실의 장악력이 더 커지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그립이 훨씬 더 세졌다. 그래서 실세 차관, 윤심 차관, 부처 장악용 차관, 이런 언론의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짬짬이를 되게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권 카르텔, 그러니까 이쪽하고 저쪽하고 편먹고 서로 해먹고 뭐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엄단을 해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사례를 들자면 어떤 걸 이권 카르텔로 대통령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교육부의 이제 공직자인데 지방대학의 이제 국공립대학들 있잖아요. 이제 국공립대학의 이제 사무처장이나 뭐 이런 걸로 가는 거죠. 좀 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또 퇴임한 또 공무원들이 또 이제 유관 연구원들이나 뭐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데 또 파견됐다가 또 돌아오고 뭐 이런 등등의 이권을 가지고 서로 이제 돌려막기 형태로 직함과 뭐 권력과 이런 것들을 탐하는 것을 그대로 보지 않겠다, 이런 신호로 들립니다. 일견 들어보면은 필요한. 필요해 보이기도 이거 한데요. 개혁적인 이슈다, 이런 생각도 들죠. 네. 네. 그런데 사실은 뭐 필요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뭐 캐캐묵은 우리 공직 사회의 개혁 이슈들, 특히 이제 관료를 바꿔야 네. 정말 제대로 된 개혁이다, 이런 것은 사실 문재인 정부 그 이전 정부에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칼을 대기 시작하면 공직 사회가 움직이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공직사회가 잘 안 돌아가는. 지금도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감사원이 감사를 세게 하니까 꼭 해야 되는 일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보신주의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는 게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계속 나왔던 이제 보도들이기도 하고 정치권 관계자들이 흘리는 얘기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일이라는 게 공직사회가 늘공과 어공의 환상의 조합 이런 게 중요하다. 늘공들은 책임지길 싫어하니까 어공들이 책임을 지고 대신에 늘공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책임을 어공이 아니라 늘공이 지는 방식으로 국정 운영이 돌아가면 그럼 그때부터 늘공들은 일을 안 하려고 한다. 이런 위험 신호가 작년부터 사실은 있었죠. 그렇군요. 대단히 수동적으로 공직사회가 돌아갈 수가 있다. 이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공직사회 분위기는 아니다. 근데 어쨌든 그 감사원에서 세게 감사를 하면 혹시 모르잖아요. 그 감사원의 칼에 자기가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괜히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최대한 이제 몸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 보신주의. 대통령의 차관 인사를 보면 공직사회에 좀 자극을 주겠다는 의미도 있을 테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게 상생적으로 생산적으로 잘 작동되는지는 또 결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가장 또 논란이 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어제 임명된 김채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내정자인데 유튜브라 강성 유튜브라 뭐 상당히 논란이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우선 장 기자님. 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까? 주로 5급 이상의 공무원들, 그러니까 네. 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네. 인사혁신처 그리고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 직무 조항을 보면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 제2항에 따라서 교육훈련, 연구개발, 평가, 교류협력 등에 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 나라배움터라고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한테 네. 질문하시지 말고요. 네. 그 공무원들 교육받는 통합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 들어가면 교육 연수.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계속 어떤 그렇죠. 발전, 재교육도 하고. 재교육도 하고 고여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교육 훈련을 받는데 그 책임자가 바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여기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차관급 공직자예요. 김채환 내정자가 차관급에 해당하는 자리인 이 거죠. 분야와는 관련성이 있습니까? 거의 없다라는 얘기. 근데 교육자 출신이 강사 출신이긴 합니다. 예, 그렇긴 한데 실제로 보면 이분이 김채환의 시사이다라고 해서 그 유튜버로서 극우 보수 유튜버로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한 흔적들을 웹 발자국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전에는 뭐 어떤 직업을 가졌던 분인가요? 이전에는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무슨 학원 강사도 하고 어느 대학의 뭐 겸임 교수도 하고 뭐 이런 등등의 역할들을 하긴 했었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뭐 세간에 알려지기는 보수 유튜버로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진보 언론에 오랫동안 몸담았기 때문에 보수 유튜버는 잘 몰라서 제가 장성철 소장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자기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어 그래서 강사를 하셨던 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직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거나 정치권에서 주목을 갖거나 공직사회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았거나 아니면 우리 사회의 어떤 지표가 되는 뭐 보수의 뭐 아이콘이 될 만한 어떤 지식인이었다거나 우리 사회의 중요한 뭐 생산적인 담론을 형성했던 무슨 있던 분이거나 이런 분은 주목받던 분은 아니었다. 다만 네. 그러면 왜 이분이 이렇게 나왔냐 관련해서는 유튜버들을 주로 보시는 대통령이 알고리즘 인사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보수 진영에서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확인된 팩트와 논리적 분석으로 시청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시사 사이다 평론을 추구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제가 좀 이렇게 찾아봤더니 작년 5월에 군 마루타 생체 실험 사건 이런 제목의 이제 영상이 있는데 2021년 8월 5일 청와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군인들의 마스크를 벗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네. 예, 이것은 군 통수권자가 군인을 생체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린 셈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대단히 충격적이죠. 네. 군인들을 생체 실험용으로 했다 대상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당시에도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슈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자세하게 이런 이슈가 당시에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보수 유튜버 사이에서는 이게 사실이구나라고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 이와 관련해서는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알겠습니다.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14일에는 국내 거주하는 중국인들 투표권을 제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에 중국 공산당이 영향을 행사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것 역시도 확인된 사실로 보기 어려운 사실 확인을 하기 어려운 이런 거고 중국이 당시 대한민국에 유학 온 7만여 대학생들을 촛불 시위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것도 팩트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인 유학생 그 7만 명 촛불 집회 참여가 정말 사실인지 제가 확인을 좀 해보려고 교육부 교육통계 서비스를 이제 뒤져봤습니다. 와, 정말 구석구석 2016년 취재를 하시네요. 아니 뭐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2016년 통계를 봤더니 한국에 와 있는 전체 유학생 수가 72,747명. 근데 이제 2020년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제목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국내 대학 중국인 유학생 7만 1,000명, 경희대 3,839명으로 최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혹여 이런 보도를 인용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 이분의 이력이 어찌됐든 뭐 전임 대학 교수기도 하고 무슨 강사도 하고 기업에서 일도 하고 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인재 개발을 해야 되는 역할에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네. 있을 걸로 보입니다. 어떤 전문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한번 또 짚어볼 대목이긴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상당히 민감한 그런 인사들도 많은데 그런 와중에 이번 인사의 30대 이른바 MZ세대 차관 장미란 용인대 교수를 포함시킨 무슨 배경이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그 스포츠 스타의 그 문체부 차관은 이번이 네. 처음이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때도 아시아의 인어 최윤희 선수가 이제 들어간 적이 있었죠. 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한 3번째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장미란 선수 역도의 기적을 베이징 올림픽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환호와 그때 같이를 완전히 보냈었습니다. 난리 났었죠. 그렇습니다. 장미란. 예, 우리 KBS 채널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네. 그때 아마 박태환 선수와 함께 가장 크게 주목받았던 선수가 그렇습니다. 장미란 선수였던 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포츠 스타들이 행정에 들어와서 이제 그 인선 배경에서 설명할 때는 장미란 선수가 스포츠에서 선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대학에서 강의도 하면서 또 연구 활동도 하고 상당히 행정에서 발군의 역량을 발휘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긴 하는데 이제 과거의 전례를 보면 그냥 계시다가 떠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후에 장미란 선수가 저는 좀 새로운 역사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스포츠 스타가 행정에 들어오면 이런 게 바뀐다. 우리 그 문화, 체육, 관광에서 어떤 정책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새로운 역사를 만들면 그 이후에 앞으로도 또 스포츠 스타들이 또 행정에 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그렇군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료가 돼서 그냥 반짝하고 주목받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실질적인 성과를 네. 끌어내는 역할. 그런데 장미란 용인대 교수와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한 관계가 있었습니까? 글쎄요. 제가 과문한 탓인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혹시 배 수장님은 알고 계시는 사실이 네. 있으시면 얘기를 좀 해주시면 제가 취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른 인물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아까 우리가 또 한입뉴스에서 알아봤고 좀 관심을 모으는 인물이 역시 이동관 특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동관 특보가 이명박 정부 시절 홍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정부의 비판적인 종교 인사를 퇴출시키려고 사이버 여론전을 국정원에 지시했다. 이런 보고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고입니까? 저도 오늘 깜짝 놀랐는데요. 그동안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주요 정책, 특히 이제 4대 강사업 이런 등등에 대해서 비판했던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 아마 그분 이렇게 기억하시는 서울에 분. 있는 봉원사 강남에 있는 절이죠. 네, 서울 강남에 삼성역 인근에 있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 굉장히 유명한 사찰인데요.
이 명진 스님을 불교계에서 몰아내려고 여론 조작을 주도한 사실이 이제 새롭게 좀 드러났는데요. 오늘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 국정원 불법 사찰 관련 공판 기록 등을 확보를 했는데 그 내용을 봤더니 이제 뭐 명진 스님과 관련해서 뭐 그 과거 룸사롱 출입, 그 아이파크 건설 관련 합의금 횡령, 좌파 활동 경력 등을 인터넷상에 적극 확산하라 이렇게 이제 국정원에 지시를 했다는 거고요. 네. 실제로 국정원 심리전단이 작성했던 문건을 보면 심리전 부서는 봉은사 외압 파동을 야기한 명진의 부도덕성, 좌편향성을 폭로하고 확산하고 불교계 퇴출, 매장, 여론 조성에 총력을 경주 중이다.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 자체만 보더라도 당시에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국정원한테 이런 미션을 줘서 국정원이 실제로 관련된 내용을 이행한 이런 흔적들이 고스란히 이제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이 것인데요. 보고서가 국정원에서 작성이 된 보고서인가요? 관련돼서 공판 기록, 그렇죠. 국정원 공판 기록. 문건이 공판 기록, 증거 기록, 진술 조서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경향신문이 확보해서 보도를 한 이런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제가 명진 스님 측에 취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라고 하니까 이 내용은 국정원하고 명진 스님 간의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나온 문건이 이제 일부가 보도가 됐던 거고 중요한 포인트는 당시에도 청와대 그리고 국정원 여러 팀들이 그 명진의 뒤를 털고 있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확인이 된 걸로 보여서 충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단순하게 뭐 미행, 사찰, 도청 이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보자면 청와대와 국정원이 함께 합동으로 했던 종합 공작 비슷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계속 제기하면서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명진 스님 입장인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동관 특보나 이동관 특보 쪽으로부터 관련된 뭐 해명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향신문 측이 이 관련된 내용을 확인받고자 연락을 했는데 이동관 측과 연결은 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이 문건에서 당시 이제 이명박 정부 내용인데 이동관 특보 이름도 거론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명단에요? 네네. 어떤 명단이요? 이 그 공판 기록 자체 내용에 그렇죠. 예. 네, 관련된 내용이 이동관 특보가 홍보수석으로 있을 때 그 홍보수석실에서 지휘감독 권한을 당연히 이동관 당시 수석이 갖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홍보수석실과 관련된 공판 네. 기록이네요. 자, 어제 눈에 띄는 인사 중에 하나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여의도 복귀인데 자, 다른 또 장관들도 있는데 권영세 장관만 우선적으로 여의도에 복귀하는 것. 네.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총선과 관련이 돼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이제 권영세 장관 당에 돌아가면 무슨 일을 할 겁니까? 라고 기자들이 물었을 때 김기현 대표 그리고 지도부를 뒷받침하고 돌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에 권영세 장관이 이제 그 정치권에 있을 때 주로 인재 개발 인재 영입 뭐 이런 네. 역할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아마도 그 역할을 세게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당 내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늘 아래 두 태양. 이 될 수도 있다. 김기현 대표도 이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고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영세 장관도 똑같이 나섰을 때 그러면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도 상당한 분투가 있을 수 있겠다. 장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마치 이제 권영세 장관이 당으로 돌아가는 게 옥상옥, 김기현 대표 위에 서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는데 대통령이 어중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권영세 장관이 굉장히 노련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김기현 대표를 서포트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권한을 행사하는 이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여의도 내부에서는 이러저러한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요. 핵심은 이제 용산이 지역구잖아요. 그래서 이태원 참사 이후에 용산의 민심이 흉흉하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을 반드시 수성해야 되는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목표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용산 어렵다. 민심이 흉흉하기도 하고 실제로 당선되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차제에 용산 출마보다는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조기에 예컨대 공관위 같은 자리를 만들어서 공관위원장이 돼서 전체 선거를 지휘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될 수도 있다. 총선 한 10개월 정도를 앞에 두고 9개월 정도 남았네요. 네. 앞두고
그리고 상당히 빠르게 국민의힘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 기자, 일각에서는 권영세 총리설도 좀 솔솔 나오고 있어요. 있던데. 예. 뭐 그런 그건 얘기도 어떤 있어요. 배경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내년 선거 지휘하고 내년 선거의 성과를 가지고 국무총리로 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내년에 국무총리 간다는 분들이 제가 듣기로만 벌써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아, 세 번째요? 많아요. 예. 뭐 장제원 의원의 국무총리설도 있고 예? 등등의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 여의도에는요, 잘 뭐 배 소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여의도는 매일 정보시장이 열립니다. 예, 그 매일 열리는 그 정보시장에서 오늘은 이런 얘기가 돌지만 또 내일은 또 딴 얘기가 돌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총선이 많이 남아 있어서 지금 당장 무엇이 어떻게 된다라고 규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러저러한 네. 전략가들이 이러저러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장 같습니다. 기자님께 여쭤볼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살짝 띄우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밭글 형태로 자기 얘기를 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개각에 포함이 되지 않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박진 장관 모두 현역 의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당초 제가 듣기로는 뭐 인사청문회가 너무 또 어렵고 정권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장관 인선을 늦춘다. 사실 작년부터 뭐 개각설이 계속 돌았었는데 이제 드디어 개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차관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12월에 나가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아마도 이제 원희룡 장관, 추경호 부총리, 박진 장관 등등에 대해서는 이제 연말 12월 정도에 또 한 번의 이제 개각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런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네. 실제로 그럼 어디로 어떻게 갈 거냐? 뭐 잠깐만 제가 정정드립니다. 원희룡 장관은 현역 의원이 아니네요. 아니죠. 아니죠. 예. 제가 그래서 이제 원희룡 장관은 현역 의원이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고. 자, 제일 궁금한 건 네, 저는 그냥 스쳐 지나가가지고 지역구가 있는 분들은 그렇고 원희룡 장관은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기도 하는데 궁금한 게 그렇다면 어느 지역구로 나갈까도 상당히 궁금해요. 이제 언론에는 뭐 여러 지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양천갑이었기 때문에 네. 목동으로 다시 갈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아니다. 자객공천 형식으로 뭐 심상정 의원의 지역구인 네. 고향으로 갈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마포 정청래 의원 지역구로 갈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원희룡 장관이 어느 선택을 할지는 뭐 본인이 정하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뭐 주장들은 사실 억측에 불과할 수도 있어서 네. 현재로서는 뭐 딱히 어디로 간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국토위가 열렸을 때 심상정 의원이 원희룡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고향 갑에 본인의 지역구죠. 원장관을 자객 공천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출마합니까? 지역구에 파다하게 소문이 났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따지기도 했는데 이게 특별한 답은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은 이 현직 장관 중에서 총선 출마 여부가 제일 궁금한 사람은 한동훈 장관이거든요. 네. 자, 대체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장윤선 기자의 전망까지 곁들여서 어떻게 될까요?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는 정말 무수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장관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한동훈 장관과 또 명운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네. 이 양자 간의 상의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사실은 저희들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장윤선 기자가 보기에 출마 가능성이 한동훈 장관 출마 가능성이 높다 낮다? 저는 현재로서는 높진 않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분의 길은 일개 국회의원보다는 그거보다 더 큰 일에 대한 미션 혹은 또 본인의 그 지향 뭐 이런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있었던 핸드폰 분실 사건 당시에 네. 벌어졌던 6.25 참전 용사들과 함께하는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촬영된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러다가 이제 휴대폰을 분실한 것 같은데. 네. 누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풀 수는 없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본인은 조금 출마를 원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희구 이런 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현실 정치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과 변수들을 봐야 되는 지점도 있고 또 본인에게 부여된 어떤 뭐 책무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딱히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디로 간다라는 얘기는 할 수 없는데 뭐 송파로 간다, 뭐 강남으로 간다, 뭐 어디로 간다, 뭐 등등등등 얘기도 많지만 한 장관 스스로 그와 관련해서 어떤 답도 해준 바 없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 확약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는 그래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장윤성 기자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대체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좀 짐작이 되긴 하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발언 반국가 세력 발언 관련 상당히 지금 민주당은 격앙되고 반발하는 모습인데 그건 또 많이들 또 알고 계시니까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반국가 세력이 맞다. 이렇게 또 맞장구를 쳤습니다. 최근에는 경찰과 갈등하는 모습도 있고 김기현 대표와는 상당히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또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이유는 뭘까요? 아니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라 그랬거든요. 네. 네. 전임 정권을 향한 게 아니다. 문재인 정권을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그랬죠. 치고 빠졌습니다. 예. 어제.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을 못 들은 건지 어제 이제 있었던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맞다. 반국가 세력이 맞다라고 이제 네.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 덧붙여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중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USB를 건네줬다고 하는데 여기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른바 이제 USB 의혹을 또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네. 근데 또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 이렇게 선긋기를 합니다. 최영도 의원 얘기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과는 무관한 해석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약간 뻘쭘해진 이런 상황이기도 한데 계속 고할지 아니면 여기서 스톱을 할지 이것은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네. 얘기는 이제 국민의힘과 그러니까 정부 여당은 이런 프레임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 문재인 정권 친북, 친중, 반미, 반일. 이런 이제 그렇습니다. 이런 색깔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반국가 단체로까지 낙인을 좀 찍어서 이분들은 어떤 심판의 대상이지 국민들이 어떤 투표를 줄 만한 그런 대상은 아닌 거 아니냐라는 방식으로 다수당으로 인정할 세력은 그렇습니다. 아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총선 전략을 짜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신냉전 시대의 이념 대결로 선거를 한번 치러보겠다 이런 느낌도 받습니다. 하나만 짧게 답변 듣고 싶은 게 이 네. 반국가 세력의 대상이 문재인 정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응을 보였습니까? 안 보였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반응을 아직은 안 보이고 있고요. 네. 지금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기도 좀 어렵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또 전면적으로 지지 세력이 또 충돌하는 모양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취재한 바로는 청와대 출신 뭐 행정관 비서관 중심으로 해서 1차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장관 단위도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살짝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이제 어쨌든 하긴 했어요. 전직 장관들, 문재인 정부 장관들도 기자회견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를 나눠서 점점 에스컬레이팅을 할지 아니면 여기에서 뭐 멈출지는 그 대통령실의 태도 그다음에 이후의 상황을 보면서 네. 판단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면전은 피할지 어떨지.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미 발동은 걸렸다. 양측의 대결이 그리고 0.73% 차이로 선거의 운명이 갈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런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로들 얘기인데요. 통치의 위기가 올 수 있다. 자꾸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면. 그래서 대통령이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통합의 리더십으로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정치를 해야지 이렇게 한편에 극단주의에 서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충고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에는 또 통합이 또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